딸이 무슨 연예인 같네. 두 사람의 사진을 보자마자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토록 찬란하고 예뻤던 딸은 왜 비극을 택했을까요? 연예인처럼 예뻤던 딸은 10살 연상 유부남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딸을 잃은 엄마는 끝도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인이 된 딸의 마지막 선택을 한 방은 3평쯤 되는 공간이었고 작은 침대와 화장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베개 옆 펼쳐진 노트에는 유서라는 글자가 눈이 띄었어요. 과연 연예인처럼 이뻤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장례식장으로 출근하는 아침이었어요. 접수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부터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정면 한쪽에 서 있던 여성이 시선을 끌었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엔 밤새 울다 지친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죠. 장례 접수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에요. 제 딸이 죽었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울음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죠.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듯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어. 왜 그렇게 된 거야? 말은 흐릿했지만 감정만은 생생했습니다. 동료가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녀는 컵을 들고도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손끝까지 절망이 번진 듯했죠. 화장만 해주세요.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그녀는 낮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의 이름 아래 보인 나이 26이었죠. 저는 숨을 삼킨 채 서류 위에서 손이 멈췄어요. 제 또래보다 어린 이름 앞에서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죠.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접수실 공기까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혼자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어요. 장례지도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도 여럿 봤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 나타나 장례를 접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개는 친척이나 지인이 대신하곤 했습니다. 부모는 너무 큰 슬픔에 스스로 나서지 못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홀로 이곳에 와 계셨습니다. 시신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접수실 옆 의자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죠. 다른 손님이 드나들고 직원들이 오가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시간은 그녀만 피해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팀의 상황을 전달했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장례만큼은 업무로 처리하지 않겠다고요. 이 어머니가 정말 혼자라면 오늘만큼은 제가 곁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깊은 책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거든요. 시신은 점심 무렵 도착했어요. 화장 절차를 원하셨기에 입관은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냉장실 안쪽으로 안내했고 그녀는 바닥만 응시한 채 따라오셨죠. 관속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대답 없이 고개를 저었고 두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이상하리만큼 강한 절제를 느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열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 감정의 단절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저는 정중히 말했고 그녀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은 체념에 가까운 수능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관 옆에 놓인 개인 짐을 정리하다 보니 옷가방 하나와 종이 쇼핑백, 그리고 노란색 우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중 쇼핑백에는 고인의 이름이 쓰인 대학 수강증이 들어 있었고 옷가지들은 가방 안에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6. 이제 막 사회로 발을 내디뎠을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얼마나 갑작스럽게 끊어졌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저기 죄송한데 방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방이요. 그 부탁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족이 직접 방 정리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답했어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은 근처 원룸 건물의 5번째 방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자에게 미리 연락을 드렸고
열쇠를 받아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을 여는 순간 고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삼평 남짓한 공간에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대, 그리고 양문형 장롱이 놓여 있었어요. 장롱 한쪽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문틈으로 옷자락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묵념을 한 뒤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향수 한 병과 가죽 커버를 씌운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다 유서라는 두 글자가 적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죠. 나는 그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다. 우리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도 컸어요. 저는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이 아이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유서 앞쪽으로는 일기처럼 보이는 글들이 이어져 있었고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곧 그 안에 등장하는 한 남자의 존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살 차이 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고 직업은 평범한 사무직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정을 지니고 있다. 아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한 줄기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어요. 모든 게 무너질 듯한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 절망이 너무도 생생하게 남겨져 있었죠. 방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기척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막 나간 자리처럼 공기가 따뜻했고 향수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고인의 신분증과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유서에 적혀 있던 문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벽에는 사진 몇 장이 핀으로 꽂혀 있었고 대부분은 혼자 찍은 셀카나 친구들과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난히 오래된 듯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찢어진 앨범 조각 같았고 남자의 얼굴은 스티커로 가려져 있었지만 몸을 기댄 자세가 익숙해 보였죠. 저는 천천히 사진을 꺼내 노트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화장대 위엔 립스틱 하나와 검은 고무줄이 있었고 그것이 그녀가 매일 써오던 것들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울에 비친 방의 모습은 너무나 조용하고 깨끗했지만 그 정돈 된 풍경이 오히려 쓸쓸함을 더 깊게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옷장 문을 열고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깔끔히 걸려있는 옷들 사이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졌고 그것을 집어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편지 겉면에는 단 세 글자, 그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섰고 숨을 고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짧고 명확했어요. 당신이 웃는 걸 보면 참 이상했어요. 내가 아플 때 당신은 너무 멀쩡해서. 저는 몇 줄 더 읽다가 봉투를 접었습니다. 읽을수록 자꾸만 그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게 됐고 고인의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 안에서 낯익은 카드 지갑이 하나 나왔어요. 열어보니 한 장의 커플 사진이 안쪽에 끼워져 있었고 이번에는 남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서 속의 남자가 단순한 스쳐 지나간 존재가 아니라 아주 깊이 그녀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란 거요. 문제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점이었고 그 사실이 이 비극의 중심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노트와 편지, 사진, 그리고 카드 지갑을 한 줄로 나열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었고 고인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를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메시지는 단순히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버려졌다는 절망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이해받고 싶었던 아주 깊은 외침이었어요. 이토록 작고 단정한 방 안에 그렇게 큰 감정들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창밖으로 햇빛이 한 줄기 스며들었고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인이 이 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까 생각하니 한동안 자리를 뜨기가 어려웠죠.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인형 하나를 보자기에 싸고 모든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방 안을 향해 아주 짧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정리할게요. 잘 다녀오세요. 식장으로 돌아와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다시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유서라 불린 페이지는 단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앞뒤로 이어진 기록은 고인의 지난 몇 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트 속 문장들은 거의 매일같이 쓰인 일기였고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말이었어요.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고 대신 늘 그 사람이라 표현했죠. 그 사람은 오늘도 웃었다.
나에겐 아무 일도 아닌 듯 내 앞에서 웃었다. 그렇게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2시간 뒤에 다시 걸었고 그때는 아내가 받았다. 그 짧은 한 문장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유서를 넘기다 그 사람의 생일이라는 글귀가 있는 페이지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50번째 생일이라고 했다. 나보다 10살이 많다. 처음엔 아저씨라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당신이라고 부른다. 나이 차이는 10살. 유부남. 그리고 숨겨진 관계. 이제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걸 깨달은 날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녀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랑을 착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필요로 했지만 책임질 마음은 없었던 거죠. 저는 유서 한쪽에 접혀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엔 자필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나는 당신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나의 전부였어요. 내가 떠난 뒤에도 당신은 멀쩡히 살아가겠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조용히 숨을 죽였어요. 이 감정이 어리석다거나 철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은 나이로 재단할 수 없고 누구의 것이 더 깊고 얕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으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세요. 나도 당신을 보내요.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고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접수실 한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걸 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거 혹시 읽으셨어요? 그녀가 손에 쥔 사진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것은 방 안에서 찾은 커플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웃고 있는 표정만은 또렷했죠. 네, 봤습니다. 혹시 저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오래 망설인 끝에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요. 내가 몰랐을 리 없잖아요. 딸이 너무 달라졌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유부남이었어요. 딸이 알고 나선 많이 무너졌죠. 말끝에 떨림이 섞여 있었고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조금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절망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고통이었어요. 저는 다시 유서를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선택이죠. 그 선택을 막아줄 누군가가 그 옆에 있었어야 했어요. 저는 유품 중 가장 오래된 사진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어요. 봉투 안에는 46 사이즈의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고 그중 한 장이 저희 손끝을 붙잡듯 빠져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고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한 남자가 함께 어깨를 맞댄 채 서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표정은 밝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를 읽었어요. 이날 처음으로 우리 둘만의 사진을 찍었어요. 당신이 웃어줘서 참 좋았어요. 메모는 단정했고 글씨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웃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가까웠고 고인의 눈빛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반면 남자의 시선은 살짝 비껴 있었고 어쩌면 그 순간조차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딸이 무슨 연예인 같네. 그 말을 한 건 사진을 정리하던 중 함께 있던 여직원이었어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예뻤던 고인, 빛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왜 절망으로 바뀌었을까 생각하니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로 다시 손을 뻗었고 사진과 유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사진 속 찬란했던 순간과 유서에 담긴 절망이 너무 큰 온도 차로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왜 고인을 그렇게 웃게 만들었고 또 왜 그렇게 무너뜨린 걸까요? 고인은 반복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적었지만 그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던 게 사실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면 너무 잔인한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식당에서 찍은 듯했고 고인이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이 생일이었다고 기록해 두었고 그가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고 기뻐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남자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해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한동안 눈을 감았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굴레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접수실 의자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들 제가 다 버리지 못했어요. 남기고 싶었나 봐요. 딸이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죠.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딸의 사랑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랑이 끝이 날 거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존재하고 싶었던 증거였죠. 사랑받았다는 증거, 함께였다는 증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사진을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은 정말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나 봐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저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무척 따뜻했지만 사진 속 웃음은 더 이상 그 따뜻함을 품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찬란했던 거짓이었을 뿐이었죠. 저녁 무렵 장례식장 로비가 조용해졌을 무렵 어머니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물 한 잔을 들고 있었고 눈가는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한결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정리하며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잔을 들고 있음에도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딸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휴대폰을 자꾸 숨기고 밤늦게 혼자 울고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말을 이으며 눈을 감았어요. 딸아이 방에서 우연히 편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았죠. 그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아주 무거웠습니다. 화를 냈어요. 처음엔 많이 소리도 질렀고 만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딸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울더라고요. 그녀는 눈시울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말도 해봤고 내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며칠 뒤 딸이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그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없대요.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아니, 외면했죠. 그녀의 고백은 너무도 고통스러웠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 무게를 가늠해보려 애썼습니다. 딸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질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이를 말리지 못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에는 피로와 후회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죽기 전날 밤,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난 이제 너무 부끄러워요. 그 사람 아내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그런데 전 그 말의 의미를 다 몰랐어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입을 다물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요,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애였어요. 항상 먼저 웃고 먼저 손 내밀던 아이였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떠났다는 게 다 제 탓 같아요.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으로서의 죄책감이었고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업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은 누구도 계산할 수 없고 부모도 자식의 마음을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아봤다면, 아니, 그냥 아이 곁에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 말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그녀가 말하지 못한 나머지를 대신 들어야 했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났고 저는 그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업무 일지를 정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모녀는 서로 너무 사랑했지만 서로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아팠다. 장례 마지막 날, 저는 화장 준비를 위해 고인의 관을 다시 확인했어요. 의례적인 절차였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리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입관을 하지 않았기에 고인의 몸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하얀 수에 위에 덮인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순간
저는 다시금 숨을 삼켜야 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참으로 평온했고 마치 금방이라도 눈을 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떠나셔야 해요. 그렇게 속삭이며 마지막 정리를 하려는 찰나 고인의 오른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종이 조각 같은 것이 끼워져 있었고 저는 살짝 꺼내 확인했어요. 그것은 구겨진 메모지였고 볼펜으로 쓴 숫자 10자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였고 낯설지 않은 번호였죠. 유서에 등장했던 그 사람의 번호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잠시 손에 쥔 채 긴 호흡을 내쉬었어요. 왜 이 번호를 이렇게 꼭 쥔 채 떠나려고 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차마 보내지 못한 감정이 그 손끝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저는 메모지를 살짝 접어 다시 손 안에 넣어주려다 망설임 끝에 조용히 가슴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건 어쩌면 그녀만의 방식으로 남긴 유언일지도 모르니까요. 장례식장엔 이른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인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눈물도 말라 있었어요. 저는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지금 떠나시는 모습 참 평화롭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 말은 아주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들어 있었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도착 후 고인의 몸은 조용히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보내는 일. 그건 아무리 많이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죠.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동안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유골함을 건네받는 순간 어머니는 그것을 품에 안으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 그 말은 마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감정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화장 절차가 끝나고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유골함을 두 팔로 꼭 안은 채 식장을 나섰고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별이란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닥쳐오는 것이라는 거요. 고인은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남았으며 남겨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인의 손에 쥐어졌던 그 메모지에 적힌 숫자를 기억한 채 그 어떤 번호로도 전화를 걸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건 고인의 마지막 마음이었고 보내지 못한 이별이었으며 그 누구에게도 쉽게 건넬 수 없는 조용한 진심이었죠. 장례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유골함을 안은 어머니는 식장을 조용히 떠났고 저는 문 밖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상을 떠난 딸과의 거리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고 그 모습은 오래도록 제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장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건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가슴 한구석에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 어떤 유족이 왔고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를 적는 것은 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적어야 이 아이의 이야기가 온전히 담길까 생각하다가 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끝내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듯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과연 그녀를 이해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관찰하고 기록만 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커다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렸고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날 제 아이 얼굴 웃고 있었나요? 그 질문은 짧았지만 너무나 깊고 무거운 말이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날의 고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있던 모습, 수의 안에서 가만히 잠든 표정,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졌던 구겨진 메모지까지 모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웃고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요, 세상에 미움받지 않고 떠난 걸까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그 아이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고 그 진심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진심을 받아줄 사람이 많지 않았을 뿐이죠.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평생 남는 시작이라는 거요. 시간이 흘러 다른 장례들을 계속 진행하며 저는 그 아이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깊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 매년 그 아이의 기일 즈음이면 저는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한 줄 일지를 남기곤 해요. 오늘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를 보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삶은 그 기억 안에서 계속 살아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남은 자는 기억으로 살아가야 하죠. 저는 오늘도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하지만 가끔은 그녀처럼 말없이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적어둡니다. 그건 장례지도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꺼졌을 때 우리는 그 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곤 해요. 26, 한창 아름다워야 했던 청춘이 사랑 앞에서 부서졌고 남겨진 어머니는 그 부서진 조각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갑니다. 사랑은 때때로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장례지도사로서 저는 죽음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이토록 조용하면서도 뼛속 깊이 파고드는 이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났고 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뜨거운 감정이란 거요. 그녀는 스스로 생을 내려놓았지만 마지막까지 진심을 쥐고 떠났습니다. 그 마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유서로, 사진으로, 작은 메모지 하나로 남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외면한 감정이 누군가에겐 전부였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때로 너무도 무심히 지나쳐갑니다. 누군가의 흔들림을, 눈빛을, 그리고 외로움을 말이에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곁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수많은 사연들. 그 안에 담긴 치열한 감정과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지켜낼 수 있을까? 이곳은 지혜센터입니다. 오늘도 한국인의 이야기로 한국인의 마음을 울리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이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